관세를 부과하는 나라, 미국. 거기에 맞춰 순응하는 나라, 한국. 그러나 2025년 이 공식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세계 최강대국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부채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면서도 한국을 향해 관세라는 칼을 휘두르고 그렇게 걷어들인 자금은 결국 한국 산업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숫자는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숫자 이면에는 훨씬 더 거대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기술 전쟁의 민낯입니다. 압박을 가한 자가 무릎을 꿇고 준비된 자가 승리를 거머쥐는 것. 그 준비된 국가,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37조 달러. 이 숫자 앞에서 저는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 규모였습니다. 2025년 9월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였지요. GDP 대비 124%, 더 이상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미국 재무부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빼곡히 들어찬 숫자들. 그러나 결론은 하나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부채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저는 빅터 크로스입니다. 런던 정경대학에서 국제금융 전략을 가르치고 있으며 독립투자 분석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골드만삭스 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애널리스트로 12년을 보냈지요. 그 후 학계로 복귀해 글로벌 무역 전쟁과 산업 전략을 연구해 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에 정기적으로 기고하며 영국 정부의 정책 자문도 맡아왔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팩트가 감정을 압도한다고 믿어왔지요. 그런 제가 지금 이 숫자 앞에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37조 달러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제국의 운명이 걸린 숫자였지요. 예산 수입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세금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바로 그때 트럼프 행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7월의 일입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발표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관세였습니다. 고율 관세 부과 정책, 타깃은 명확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지요.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과도한 이익을 취해왔습니다. 이제는 공정하게 분담할 때입니다. 트럼프의 음성은 단호했습니다. 25% 관세 인상, 자동차, 반도체, 철강, 한국 주력 산업 전반이 타격받을 만한 수준이었지요.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한국 관련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 공포가 확산됐지요. 한국 수출이 무너질 것이다. 관세 폭탄을 견딜 수 있을 리 없다. 지금 당장 매도하라. 제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고객들의 전화였지요. 빅터, 한국 포지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빠져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차분히 답변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25% 관세 부담이 가중되면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지요. 매도를 권고합니다. 제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규모가 제한된 시장입니다. 자원도 한정적이지요. 주변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 앞에서 버텨낼 수 있으리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특집 기사였지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관세 전쟁의 역설, 자금은 어디로 흐르는가?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기사를 펼쳤습니다. 첫 단락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한 관세 수입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이 걷어들인 관세 수입의 상당 부분이 결국 한국 산업으로 재유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는 기사를 멈추고 재차 읽었습니다. 한국 산업으로 재유입된다고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관세란 압박 도구입니다. 상대국으로부터 자금을 뺏어오는 수단이지요. 그런데 그 자금이 다시 그쪽으로 흘러간다고요? 저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히 미국의 군비 증강 계획과 인프라 투자 항목을 분석한 결과 한국 조선업과 첨단 기술 분야로 자금이 이동하는 패턴이 포착됐다.
미국은 조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한국 기업들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선업이라고요? 저는 자료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수입 구조, 예산 배분 계획서, 국방비 지출 세부 내역, 인프라 투자 항목 리스트.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지요. 트럼프는 관세로 거둬들인 자금을 국방비와 인프라에 집중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군비 증강 계획이 두드러졌지요. 잠수함, 구축함, 항공모함 건조 1조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선 산업이 사실상 붕괴했기 때문이지요. 지난 30년간 민간 조선소들이 차례로 문을 닫았습니다. 숙련 기술자들은 자취를 감췄지요. 미국의 상업선 건조 점유율은 세계 0.4%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떠했을까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세계 조선업 점유율 45%를 차지하는 국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갔습니다. 트럼프가 25% 관세로 자금을 확보한다. 그 자금으로 군함 건조를 선언한다. 하지만 미국은 군함을 제작할 능력이 없다. 결국 한국에 주문할 수밖에 없다. 관세로 거둔 자금이 한국 조선소로 흘러간다. 완벽한 순환 구조였습니다. 아니, 순환이 아니라 역류였지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마찰이 아니었습니다. 자금 흐름을 뒤바꾸는 전쟁이었지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누군가 판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관세 폭탄을 투하했지요. 미국의 공장을 세워라. 그렇지 않으면 더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협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국은 기로에 서게 됐지요. 굴복하거나 맞서거나. 투자자들은 한국의 붕괴를 예상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이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과도한 대응도 급박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지요.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한국 산업부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왜일까요? 25% 관세 폭탄을 맞았는데 왜 이토록 여유로운 겁니까?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국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그때 제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빅터, 한국 관련 데이터 확인했나? 무슨 데이터 말인가? 반도체 수출 말이야. 좀 이상한데? 저는 자료를 건네받았습니다. 숫자들이 시야에 들어왔지요. 한국 반도체 수출, 전년 대비 22% 증가.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HBM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80% 이상을 장악했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세계 최고 인공지능 기업들은 한국 반도체 없이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관세와는 무관한 흐름이었습니다. 이 자료 신뢰할 만한가? 로이터 출처야. 확실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트럼프가 압박을 가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가 맞았던 것이지요. 관세 수입이 한국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명료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책상 앞에 자리를 잡았지요. 세 대의 모니터가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미국 부채 그래프, 37조 달러가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었지요. 가운데 화면에는 관세 수입 내역, 25% 관세로 유입된 자금 흐름이 보였습니다. 오른쪽 화면에는 한국 수출 데이터,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모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지요. 저는 숫자들을 응시했습니다. 37조 달러 부채, 이미 5% 관세. 그런데 한국 수출은 증가. 이 퍼즐은 도대체 어떻게 맞춰야 하는 겁니까? 뭔가 결정적으로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포착하지 못한 흐름이 존재했지요. 그때 텔레비전이 켜졌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었지요.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9월 수출액이 660억 달러를 기록하며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놓쳐버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래프가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수출 22% 증가, 자동차 수출 17% 증가, 특히 동남아시아와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이 급증했다는 내용이었지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다변화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출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가 다시 떠올랐지요. 관세 수입이 결국 한국 산업으로 재유입되고 있다.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 파악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판단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국가였습니다. 단순히 압박한다고 무너질 상대가 아니었지요.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미국이 부채에 허덕이면서도 한국에게 25% 관세를 부과하고 그 자금을 다시 되돌려 보낸다는 사실을, 트럼프가 한국을 향해 총구를 겨눌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채였지요. 이것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자금 흐름을 뒤바꾸는 전쟁입니다. 관세로 거둔 자금이 결국 한국으로 흘러간다고요? 이것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끌 수 없었습니다. 숫자들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숫자들은 제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재차 움직였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지요. 카메라들이 일제히 집중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거나 더욱 가혹한 관세를 감내하거나. 압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위협이었지요.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됐습니다. 일반 품목에는 25% 관세, 반도체에는 100%였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음성은 확고했습니다. 100%라고요?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수출 금지 조치나 다름없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2배가 된다면 누가 구매하겠습니까? 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5%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6% 떨어졌지요.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빅터 100% 관세면 한국 반도체는 끝난 것 아닙니까? 대형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매도를 권합니다. 삼성 포지션 전부 정리해야겠군요. 통화가 끊기자마자 또다시 벨이 울렸지요. 빅터 한국 주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즉시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를 견뎌낼 리 없다고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백악관이 추가 발표를 단행했습니다. 삼성전자를 겨냥한 내용이었지요.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단 보조금을 수령하려면 미국 법인의 지분 일부를 양도해야 합니다. 지분 양도라고요? 이것은 경영권 침해였습니다. 삼성에게 던진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지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지분까지 내놓으라고 정신이 나갔군. 삼성이 받아들일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조금 없이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비용이 천문학적일 텐데요. 상사가 저를 호출했습니다. 빅터, 긴급 리포트를 작성하게. 한국 기업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전제로. 저는 그날 밤 리포트를 완성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 미국 투자 불가피, 긴급 매도 권고. 본문 내용은 명료했습니다. 반도체 100% 관세와 지분 양도 압박. 한국 기업들에게 단기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즉각적인 매도를 권고합니다. 리포트는 2일 배포됐습니다. 시장 반응은 폭발적이었지요.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론들도 가세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트럼프 칼날의 속수무책, 삼성 미국 공장 건설 불가피, 모두가 한국의 항복을 예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긴급 성명도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지요. 반도체 100% 관세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한국 산업부 장관이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삼성의 미국 투자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업의 경영 판단을 존중합니다.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긴박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지요.
한국 정부가 대체 무얼 하고 있는 겁니까? 대책이 없는 건가요?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 역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반도체에 100%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삼성은 지분 양도 압박을 받고 있었지요. 그런데 왜 이토록 느긋한 겁니까? 며칠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한국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소식들이 들려왔지요. 삼성전자 베트남 반도체 패키징 라인 증설, SK 하이닉스 폴란드 공장 투자 확대,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빅터, 한국 기업들은 왜 미국 투자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아직 검토 중인 듯합니다. 하지만 너무 여유로운 것 아닙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실적 발표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삼성전자부터였지요.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저는 수치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38% 증가라고요? SK 하이닉스 실적도 공개됐습니다. HBM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지요. 전년 대비 42% 증가였습니다. 석연치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압박을 가하는데 한국 기업들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빅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한국 반도체 실적이 좋지 않습니까? 관세를 부과했는데 말입니다. 저는 자료를 재차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내 한국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펼쳤지요. 숫자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대미 수출은 줄어들었습니다. 15% 감소였지요. 하지만 전체 수출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12% 증가했습니다. 어떻게요? 네, 저는 국가별 수출 데이터를 점검했습니다. 중국 향 수출이 25% 늘었습니다. 베트남은 18% 증가했지요? 유럽은 22% 상승했습니다. 중동 시장도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세가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분기별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손을 멈췄습니다. 지난 분기부터였습니다. 아니, 그전 분기부터였지요? 이 트럼프가 관세를 발표하기 수개월 전부터 한국의 수출 구조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베트남, 유럽으로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지요. 미국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트럼프의 압박이 오기 전부터 말이지요. 저는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사업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6개월 전 문서였지요. 글로벌 시장 다변화 전략 추진, 아시아 및 유럽 시장 공략 강화, 특정 시장 의존도 완화, 모두 명시돼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규 고객사 확대, 지역별 포트폴리오 균형화, 이미 계획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 정부 발표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1년 전 문서였습니다. 수출 다변화 정책 강화, 신남방 신북방 정책 가속화, 특정 국가 편중 리스크 완화, 한국 정부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미국 의존도가 위험하다는 것을, 트럼프의 압박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1년 전부터 어쩌면 그 이전부터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침착했던 이유, 한국 기업들이 서두르지 않았던 이유, 트럼프의 압박에도 실적이 양호했던 이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날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준비했던 것이지요. 시장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콩이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꺼냈을 때 한국은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빅터, 이거 확실한 겁니까? 한국이 미리 준비했다는 것이?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리포트는 완전히 빗나갔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단순히 압박하면 무너질 것이라 판단했지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미 몇 걸음 앞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사가 저를 호출했습니다. 빅터, 리포트를 수정해야겠네.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준비돼 있었어.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전략이었지요? 그리고 그 전략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산업부 장관의 발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실행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준비된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트럼프가 25%를 부과하든 100%를 부과하든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제 분석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전략적이었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압박은 예상된 시나리오였고 한국의 대응은 준비된 플랜이었지요. 이것이 단순한 저항입니까? 아니면 더 큰 판의 시작입니까? 한국은 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대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지요. 한국 수출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월별 추이, 품목별 분석, 국가별 통계, 모든 것을 펼쳐놓았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투하한 지 2달. 월스트리트는 한국 수출이 무너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전망했지요. 25% 관세, 반도체는 100%. 이 압박을 견딜 국가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숫자는 제 예측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8월 수출액 660억 달러.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니었지요. 660억 달러. 전년 동월 대비 13.9% 증가였습니다. 관세를 부과받았는데 오히려 늘었다고요? 저는 품목별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반도체 수출부터 확인했습니다. 166억 달러? 전년 대비 20% 증가였습니다. 100% 관세를 부과했는데 22% 증가라고요? 자동차는 어떠했을까요? 72억 달러, 17% 증가였습니다. 조선업도 점검했습니다. 수주 잔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었지요.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이것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빅터, 한국 데이터 확인했나? 지금 보고 있네. 미친 것 아닌가? 관세를 부과했는데 수출이 늘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별 수출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대미 수출은 예상대로 줄었습니다. 15% 감소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달랐습니다. 중국향 수출이 28% 증가했습니다. 베트남은 24% 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32% 상승했지요. 중동 시장은 41%나 급증했습니다. 미국에서 잃은 것보다 다른 곳에서 얻은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차트를 응시했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치솟고 있었지요. 중국, 베트남, 유럽, 중동 모든 방향으로 한국의 수출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동료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어. 미국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판을 짠 거야. 저는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을 자세히 봤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부문이었습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 이 분야에서 한국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한국 반도체 없이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AMD도 마찬가지였지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붐이 일어나면서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한국은 그 중심에 있었지요. 트럼프가 100% 관세를 부과했지만 중국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를 구매했습니다. 유럽 기업들도 주문을 늘렸습니다. 미국 기업들조차 우회 수입을 하고 있었지요. 대체할 수 없었으니까요. 자동차는 어떠했을까요? 저는 현대차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유럽 시장 판매량이 전년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전기차였습니다.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제네시스 전기차 라인. 유럽 소비자들이 열광하고 있었지요. 중동 시장도 급성장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고급 세단과 SUV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미국 시장 비중은 줄었지만 전체 매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시장 다변화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선업 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건너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수주 잔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주문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발주가 몰려왔지요. 친환경 선박, 메탄올 추진선, 아모니아 추진선, 한국 조선소만이 만들 수 있는 첨단 선박들이었습니다. 배터리 산업도 폭발적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를 찾았습니다. 폴란드, 헝가리에 공장을 건설했지요. 현지 생산으로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잃을 것을 예상하고 다른 시장을 미리 확보했지요. 기술력으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수출 9월에도 5개월 연속 증가 전망, 반도체 호황, 한국 경제 견인, 조선업 수주 급증, 3년치 물량 확보, 언론 톤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한국 붕괴를 예측했던 매체들이 이제는 한국의 성공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제 동료가 말했습니다. 빅터, 우리가 완전히 틀렸네. 그렇네. 한국이 이렇게 강할 줄 누가 알았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숫자만 봤지요? 작은 시장, 제한된 자원, 높은 의존도. 하지만 숫자 뒤에 전략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점을 만들었지요. 기술력, 품질, 속도.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로 새로운 시장을 열었습니다. 저는 미국 경제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비교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은 어떠했을까요? 관세로 자금을 거둬들였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5.2%까지 올랐습니다. 관세 때문에 수입 제품 가격이 오른 것이었지요. 미국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중서부 농민들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농산물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대두 수출이 40% 줄었습니다. 옥수수는 25% 감소했지요. 농가 소득이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제조업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관세로 원자재 가격이 올랐습니다. 생산 비용이 증가했지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국가의 데이터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왼쪽은 미국, 오른쪽은 한국. 미국은 관세를 부과했지만 경제가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관세를 부과받았지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역설이었지요? 압박한 쪽이 고통받고 압박받은 쪽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빅터, 회의실로 오게? 긴급 회의였습니다.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나? 상사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제가 답변했습니다. 한국 수출이 66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관세를 부과했는데? 네, 그런데 한국은 다른 시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중국, 유럽, 중동으로 수출이 폭증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압박이 효과가 없다는 것인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한국의 시장 다변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임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준비돼 있을 줄 알았나? 아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최소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다변화, 기술 고도화, 새로운 고객 확보, 모든 것이 계획된 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 전략을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닌가? 네, 한국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숫자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60억 달러, 22% 증가, 17% 상승. 저는 차트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의 수출 곡선이 오히려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었지요. 미국이라는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한국은 10개의 문을 열었습니다. 중국, 베트남, 유럽, 중동, 인도, 동남아시아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한국의 전략을 시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증명한 것이었지요. 한국이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한국이 얼마나 유연한지, 한국이 얼마나 강한지, 저는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를 재차 펼쳤습니다. 몇 주 전 기사였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방역, 시간이 그들 편이다. 기자는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한국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전략이 빛을 발했지요. 트럼프가 조급했다면 한국은 침착했습니다. 트럼프가 압박했다면 한국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명료했습니다. 누군가 판을 장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 없습니다. 한국의 시장 다변화, 기술력 집중, 새로운 고객 확보, 완벽한 타이밍, 모두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의 주인은 한국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라는 무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방패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아니, 방패가 아니라 새로운 검이었습니다. 시장 다변화라는 검, 기술 독점이라는 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검. 한국은 공격받으면서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끌 수 없었습니다. 숫자들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숫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틀렸네. 한국을 과소평가했지? 맞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훨씬 준비돼 있었지요. 훨씬 전략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버티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은 공격하는 국가라는 것을, 조용하지만 치명적으로 말이지요. 뉴스가 터졌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단상에 올랐지요. 미국은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1조 달러를 국방에 투입할 것입니다. 1조 달러라고요? 저는 텔레비전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잠수함, 구축함, 항공모함을 건조합니다. 미국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되돌려 줄 것입니다. 군비 증강 계획이었습니다. 야심찬 프로젝트였지요. 화면 속에서 트럼프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 해군을 건설할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승리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애국심을 자극하는 발표였지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훌륭한 계획처럼 들렸습니다. 일자리 창출, 국방력 강화, 경제 활성화.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빅터, 저것이 가능한가? 무엇이? 미국이 군함을 저렇게 많이 만들 수 있겠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예산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니, 돈 문제가 아니라 능력 문제야. 미국 조선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료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미국 조선 산업, 상업선 건조 세계 점유율 0.4%야. 0.4%라고요? 정말인가? 지난 30년간 민간 조선소들이 전부 무너졌어. 숙련 기술자들도 사라졌고. 저는 자료를 건네받았습니다. 숫자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사실상 붕괴한 상태였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과 경쟁력 약화로 조선소들이 문을 닫았지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군함 전용 조선소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노후화됐습니다. 생산 속도는 느렸고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지요. 그렇다면 1조 달러를 쏟아부어도 못 만든다는 것인가? 제가 물었습니다. 만들 수는 있겠지? 근데 시간이 엄청 걸릴 거야. 그리고 비용이 예상의 2배, 3배로 뛸 수도 있어. 저는 화면을 재차 봤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인가? 한국이지. 다른 선택지가 없어? 한국이라고요? 저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 트럼프가 한국의 관세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다시 한국에 손을 벌린다고? 근데 선택지가 없어. 한국조선 3사가 세계 점유율 45%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들 말고는 대형 함정 만들 곳이 없다고? 저는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조선업 통계를 펼쳤습니다.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 신규 수주량 세계 1위, 특히 대형 선박,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첨단 함정 분야에서 독보적이었지요. 저는 최근 뉴스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한화오션,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 계약 추진. 며칠 전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화오션이 미국 해군 선박의 수리 및 유지 보수 사업에 진출한다. 미 국방부와 협력 가능성을 타진 중이며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통해 미 함정 정비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더 찾아봤습니다. 미 국방부 한국조선소와 협력 방안 논의, 마스가 프로젝트 한국 기술로 미국 조선업 재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요? 저는 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미국은 조선 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마스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 조선소들의 기술 이전과 공동 투자가 검토 중이다. 미국 조선 산업은 사실상 붕괴 상태이며 한국의 지원 없이는 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재차 읽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조선소를 재건한다고요? 완벽한 아이러니였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반도체는 100%였지요. 한국을 압박해서 자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 자금으로 군함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은 군함을 만들 능력이 없었습니다. 조선소를 재건하려면 한국 기술이 필요했지요. 함정을 유지 보수하려면 한국 조선소에 맡겨야 했습니다. 관세로 거둔 자금이 결국 한국으로 흘러가는 구조였습니다. 완벽한 부메랑이었습니다.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투자자였습니다. 빅터, 한국 조선주를 어떻게 봐? 어떤 종목입니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미국이 결국 한국에 손을 벌릴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한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미국 조선 능력은 0.4% 수준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도 한국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매수해야겠군. 긍정적으로 봅니다. 한국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통화를 끊고 저는 재차 자료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명료했습니다. 한국 조선업 수주 잔량 3년치 이상, 글로벌 조선사 톱10 중 한국 기업이 5개, 기술력, 품질, 납기 준수율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군함은 더욱 까다로웠습니다. 정밀함, 내구성, 첨단 시스템 통합, 이 모든 것을 갖춘 곳은 한국뿐이었지요. 미국 해군도 이미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함정 부품, 추진 시스템, 전투 시스템, 많은 부분이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지 보수까지 한국이 맡게 된 것입니다.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습지 않은가?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하면서 관세로 자금을 확보했는데 결국 한국에 손을 벌리고 있잖아. 동료가 웃었습니다. 완전한 자충수지. 한국 없으면 군함도 못 만들고 수리도 못하는 거잖아. 마스가 프로젝트도 웃기지. 미국 조선소를 재건한다면서 한국 기술을 가져온다고? 왜 한국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미국이 결국 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30년 동안 조선 기술을 지켰습니다. 미국이 포기한 것을 한국이 지킨 것이지요. 그렇다면 한국이 협상 카드를 쥔 것인가? 네,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로 압박했지만 정작 군함은 한국에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이것이 완전한 역전이 아닌가? 저는 데이터를 재차 펼쳤습니다. 한국 조선업 주가를 봤습니다.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한 달 만에 18% 올랐습니다. 한화오션은 24% 상승했지요.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군비 증강이 한국에게 기회라는 것을 저는 차트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전략의 승리였지요? 한국은 30년 동안 조선 산업을 지켰습니다. 인건비가 올라도 경쟁이 치열해도 기술을 축적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시설을 현대화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포기한 것을 한국은 지켰지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부탁하는 입장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으로 한국 기술로 미국 조선소를 재건해달라고 저는 트럼프의 발표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1조 달러를 국방에 투입할 것입니다.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이 한국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관세로 한국에서 거둔 자금이 군함 건조와 유지 보수 비용으로 한국에 다시 되돌아갈 것입니다. 완벽한 역류였습니다.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무릎 꿇리려 했습니다. 관세로 압박하고 공장 이전을 강요했지요. 하지만 결국 트럼프가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군함을 만들기 위해, 조선소를 재건하기 위해, 함정을 수리하기 위해 한국 없이는 불가능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무역 역전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패권의 증명이었지요. 한국은 기술로 미국을 제압한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업계 전망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미국 국방 프로젝트 최대 수혜 예상, 데마스가 프로젝트 한국 기술 이전이 핵심, 미 해군 함정 유지 보수, 한국 조선소로 집중, 모든 화살표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숫자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국 조선 점유율 0.4%, 한국 조선 점유율 45%, 트럼프의 1조 달러 군비 계획, 한국으로 향하는 자금 흐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압박한 자가 결국 무릎 꿇는 그림을 말입니다. 관세 전쟁이 시작되고 매일같이 폭탄 발언들과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미국 내부 뉴스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상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중서부 농민들 관세 정책 반대 시위, 소비자 물가지수 5.8% 상승, 제조업계 원자재 가격 폭등의 비상,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아이오와주 농장이었습니다. 한 농부가 카메라 앞에 섰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농기계 부품 가격이 2배로 뛰었습니다. 비료값도 올랐고요. 관세 때문입니다. 수익은 그대로인데 비용만 늘어나니 어떻게 버팁니까? 카메라가 옥수수밭을 비췄습니다. 황금빛이어야 할 밭이 황량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는 갚아야 하는데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작년보다 수입이 40% 줄었습니다. 다른 영상을 열었습니다. 위스콘신주였습니다. 농민 수백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관세가 우릴 죽이고 있다? 트럼프는 약속을 지켜라!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이 외치고 있었지요.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농가 소득이 전년 대비 28% 감소했습니다. 생산 비용은 22% 증가했습니다. 관세로 인한 부품값, 원자재값 상승 때문이었지요. 중서부 농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비자 물가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5.8% 상승, 1년 전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품목별로 확인했습니다. 자동차 가격이 15% 올랐습니다. 관세 때문에 부품값이 급등한 것이었지요. 전자제품은 12% 상승했습니다. 가전제품은 14% 올랐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제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빅터, 미국 여론 확인했나? 지금 보고 있네? 관세 지지율이 완전히 폭락이야. 농민들이랑 소비자들이 다 등을 돌렸어. 물가가 오르는데 당연하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실감하는 거야. 저는 여론조사 결과를 열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지지율이 36%였습니다. 석 달 전엔 52%였지요. 6%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특히 중서부 농업 지역에서 반발이 컸습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심각한데?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렇네, 트럼프가 관세로 자금은 확보했지만 국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어. 저는 미국 제조업 뉴스도 확인했습니다. 산업계가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철강 관세로 원자재 가격 30% 급등, 중소제조업체들 비용 부담의 감원 시작. 한 자동차 부품 회사 대표가 인터뷰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산 철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지요. 그런데 관세가 붙으니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체품을 찾아봤지만 품질이 떨어집니다. 결국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세가 미국 경제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한국 뉴스를 켰습니다. 한국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 SK하이닉스 HBM 공장 증설 발표, LG에너지솔루션 유럽 시장 점유율 1위.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네, 저는 한국 산업부 장관의 기자회견 영상을 찾았습니다. 2달 전 영상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지요.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장관이 침착하게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입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요? 저는 그 문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당시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세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내부에서 균열이 생긴다는 것을,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용히 기다렸지요. 저는 한국 기업들의 최근 발표를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 라인을 확대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와 헝가리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했지요.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생산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모두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싸우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시장을 여는데 집중했지요.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분기 실적 검토 회의였습니다. 상사가 물었습니다. 한국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나?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시간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시간 전략이 무엇인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관세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이 더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여론이 악화되고 있잖아. 농민들이 시위하고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에 분노하고. 맞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 시간 동안 다른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는 46% 수출 증가했고 전기차 배터리는 38% 늘었습니다.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더 유리한 입장인가? 네, 시간이 갈수록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저는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왼쪽은 미국 지지율 하락 곡선, 오른쪽은 한국 수출 증가 곡선. 두 선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로 단기 승부를 보려 했습니다. 빠르게 압박해서 굴복시키려 했지요. 하지만 한국은 장기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네, 장기전에선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한국은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시장 다변화, 기술 고도화, 새로운 파트너십 모두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 산업부 장관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입니다.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관세 전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마라톤이었지요. 트럼프는 출발부터 전력 질주했습니다. 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압박을 가하고 빠른 결과를 원했지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자기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이 지칠 때까지 기다렸지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뉴스를 재차 켰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재검토 시사, 백악관 산업계 간담회 개최 예정, 공화당 의원들 농민 보호 대책 촉구,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생산 비용 증가에 시달렸습니다.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에 분노했지요.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모두 관세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었지요. 저는 한국 수출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9월 수출액 전년 대비 15.2% 증가, 인공지능 반도체는 46% 급증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38% 늘었지요. 조선업 수준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관세와 싸우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았지요. 대신 성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지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것은 전략의 차이였습니다. 트럼프는 압박으로 빠른 승리를 원했습니다. 한국은 시간으로 확실한 승리를 준비했지요. 트럼프는 시간을 적으로 봤습니다. 빨리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한국은 시간을 동맹으로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침착하게 차분하게 자기 길을 갔지요. 압박이 길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쪽은 미국이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조지아주였습니다. 조지아주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 한국인 300명 체포.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은 조지아주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기술자 300여 명을 체포했다. 합법 취업 비자를 소지한 이들을 불법 체류자로 분류해 단속한 것이다. 합법 비자 소지자를 불법 체류자로요? 저는 화면을 멈추고 재차 읽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체포된 한국 기술자들은 현재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으며 강제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의 핵심 인력으로 공정 설계와 장비 설치를 담당하고 있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게 조지아 뉴스 확인했나? 지금 보고 있어. 완전히 미친 것 아닌가? 합법 비자 소지자들을 체포했다고? 300명이야. 한꺼번에. 그렇다면 공장 건설은 멈췄겠지. 한국 기술자들이 전부 빠졌는데 누가 하겠나? 저는 관련 기사를 더 찾았습니다. 한국 언론이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조지아 한국인 기술자 집단 구금 사태, 합법 체류자를 불법 취급, 외교 문제로 비화, 한국 정부 미국의 강력 항의, 한국 외교부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체포됐습니다. 이런 식이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국 업계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가 익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닙니다. 거의 우리 기술자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합법적으로 일하던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한 것입니다. 다른 관계자도 분노를 쏟아냈지요. 우리가 미국 반도체 산업을 돕기 위해 갔는데 이렇게 대접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은 법적 문제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자존심을 건드린 사건이었지요. 이틀 후 추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구금 한국인 기술자들 전원 한국 송환. 300명 모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강제로요? 조지아 공장 현장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지아 반도체 공장 건설 전면 중단.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300명이 송환되면서 공장 건설이 완전히 멈췄다. 첨단 장비와 설비가 설치돼 있지만 이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관계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미국 기술자들은 저 장비들을 다룰 수 없습니다. 3나노 공정 장비는 한국 엔지니어들만 다룰 수 있거든요.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1년은 걸립니다. 1년이라고요? 저는 프로젝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3개월 후 시운전 예정이었습니다. 6개월 후엔 본격 가동할 계획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수백억 달러를 투입한 첨단 장비들이 그냥 방치돼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긴급 소집됐습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자폭이 아닌가? 그러게요. 왜 합법 비자 소지자들을 체포한 겁니까? 동료가 물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이 기술 통제를 시도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도 있고요. 트럼프가 항상 말했지 않습니까? 한국 전문 기술자들이 미국인을 가르쳐야 한다고요. 근데 결과는 정반대네. 이 한국 기술자들을 전부 쫓아내고 공장은 멈췄잖아. 네, 완전히 역효과입니다. 상사가 물었습니다. 한국 반응은 어떤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문제를 넘어서 자존심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한국 언론 기사를 펼쳤습니다. 미국 한국 기술에 의존하면서 한국인은 범죄자 취급, 조지아 사태 한국 기술력에 대한 모욕, 반도체 협력 재검토해야. 한국 여론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한 커뮤니티 댓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러 갔는데 이렇게 취급받을 줄 몰랐다. 이제 미국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 수천 개의 공감을 받았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지아 공장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미국 산업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공장 건설 지연, 손실 눈덩이, 첨단 장비 방치, 하루 손실 1천만 달러, 한 반도체 업계 임원이 인터뷰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작동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필요합니다. 대체 인력이 없습니다.
대체 인력이 없다는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은 돈으로 장비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경험은 살 수 없었지요. 그것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30년간 축적한 것이었으니까요.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투자자였습니다. 빅터, 조지아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으로선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공장은 계속 멈춰 있을 것입니다. 미국 기술자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손해지 않습니까? 엄청난 손해지요. 하지만 한국 자존심을 건드렸으니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열흘째 되던 날 미국 국회가 움직였습니다.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봤습니다. 한 상원 의원이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일하던 한국 기술자들을 부당하게 대했습니다. 다른 의원이 이어갔지요. 미국 반도체 산업은 한국 기술 인력 없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조지아 사태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한 의원이 제안했습니다. 반도체 기술자 전용 비자를 신설해야 합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전용 비자라고요?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완전한 백기투항이네. 그렇네. 한국 기술자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상사가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 손을 들어준 것이잖아. 자존심을 건드렸다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한국 의존도를 낮추려 했습니다. 기술 통제를 시도했지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공장이 멈췄습니다. 수백억 달러 장비가 무용지물이 됐지요. 손실이 쌓였습니다. 결국 미국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협상차 한국을 방문한 미국 장관은 결국 입을 열었지요. 조지아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그렇게 또 다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굽히고 들어가는 협상 말이지요. 반도체 기술자 전용 비자, 장기 체류 보장, 법적 보호 강화, 모든 것이 한국의 요구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켰습니다. 트럼프가 기자들 앞에 섰지요. 한국은 우리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협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화면 속에서 트럼프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분담을 원합니다. 한국은 부유한 국가입니다.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숫자가 나왔습니다. 연간 60억 달러였습니다. 기존보다 2배 이상 증액된 금액이었지요. 월스트리트가 술렁거렸습니다. 한국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저 금액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60억 달러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요. 한국 정부가 조용했습니다. 즉각 반응이 없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서두르지 않았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협상이 계속됐습니다. 한국 협상단이 워싱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전이 없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합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이 조바심을 냈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 난항, 한국 증액 거부 의사 시사. 하지만 한국은 침착했습니다. 한국 협상단 대표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금액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내용이라고요? 저는 그 문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 동료가 물었습니다. 빅터, 한국이 무엇을 원하는 것 같은가? 글쎄, 단순히 금액을 깎으려는 것은 아닌 듯한데, 그렇다면 무엇인가? 뭔가 다른 것을 원하는 것 아닐까? 방위비 협상에 다른 조건을 끼워 넣으려는 것 같네.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트럼프가 압박을 가했습니다. 한국이 합리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도 재검토할 것입니다. 위협이었지요.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를 원합니다. 상호 이익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은 일방적인 양보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받아내려 하고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 극적 타결.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합의가 났다고요? 어떻게요?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연간 55억 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 트럼프가 요구한 60억 달러보다 약간 낮지만 대폭 증액된 금액이다. 55억 달러라고요?
한국이 받아들인 것입니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사 하단에 작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협상에는 방위비 외에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내용이 포함됐다. 원자력 협정이라고요? 저는 관련 기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30년 만에 개정, 한국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우라늄 농축이라고요? 저는 화면을 멈추고 재차 읽었습니다. 기사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개정된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일부 확보하게 된다. 이는 사실상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근데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요? 제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빅터, 이거 확인했나? 지금 보고 있네? 한국이 원자력 협정 개정을 받아낸 거야. 방위비 협상에 끼워 넣었어. 그것이 한국이 원했던 것이었구나. 저는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금액에만 신경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것을 노리고 있었지요. 원자력 협정 개정, 우라늄 농축 권한,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성. 한국은 돈보다 기술의 자유를 원했던 것입니다.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역전이 아닌가? 무슨 의미입니까? 트럼프가 방위비를 올리려고 압박했잖아. 근데 한국은 그것을 기회로 만들었어? 원자력 협정까지 함께 해결한 거야.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손해를 본 것이 아닙니까? 55억 달러는 받았지만 원자력 사용에 대한 권한을 아예 넘겨준 거지 않습니까? 정확히는 넘겨준 것이 아니라 제한을 풀어준 것이지. 근데 결과는 비슷해. 한국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된 거야. 저는 한국 방산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차세대 잠수함 사업 날개를 달다 원자력 숨통이 트였다. 이미 계획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 방산 전문가가 인터뷰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자력 기술이 더해지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조선 기술, 원자력 기술, 그리고 이제 자유,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진 것입니다. 저는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55억 달러를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받은 것은 훨씬 컸습니다. 우라늄 농축 권한, 핵 추진 기술 개발 자유, 자주국방의 마지막 퍼즐.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지요.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투자자였습니다. 빅터, 한국 방산주를 어떻게 봐? 긍정적입니다. 이것은 거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성이 열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입니까? 엄청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세계에서 극소수 국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정도지요. 한국이 그 대열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방산 수출도 늘겠군요. 당연합니다. 첨단 잠수함 기술을 확보하면 수출 경쟁력이 크게 올라가지요. 통화를 끊고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이 이미 세계 5위권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요. 폴란드의 전차와 자주포를 수출했습니다. 호주의 자주포를 팔았지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무기 수출이 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핵 추진 잠수함 기술까지 더해지면요. 한국은 방산 강국으로 올라설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 한국의 전략적 승리.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는 방위비를 올렸지만 한국은 미래를 구입했습니다. 본문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55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원자력 협정 개정을 받아냈습니다.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2달 동안 협상을 끈 이유입니다. 단순히 금액을 깎으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것을 노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준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55억 달러는 받았지만 한국에게 기술의 자유를 줬습니다. 조선 기술, 원자력 기술, 그리고 이제 개발의 자유. 한국은 자주국방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습니다. 이것은 돈의 협상이 아니라 세기의 전략 교환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한국은 압박받는 상황에서도 기회를 찾았습니다.
방위비 협상을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연결시켰지요. 돈을 주면서도 더 큰 것을 받아냈습니다. 트럼프는 승리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방위비를 올렸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승자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바다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으로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요. 이것이 한국이 원했던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자유, 의존이 아니라 자립이요.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모든 데이터를 펼쳐놓았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미국 경제 지표, 가운데 화면에는 한국 수출 데이터, 오른쪽 화면에는 관세 수입 흐름, 세 개의 화면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부터 점검했습니다. 국가 부채는 여전했습니다. 37조 달러에서 더 늘었습니다. 38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었지요. 관세로 거둬들인 자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비로 1조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군함 건조, 잠수함 증강, 항공모함 유지. 그런데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봤더니요. 한국조선소였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미국이 관세로 한국에서 거둔 자금이 결국 한국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역류였습니다. 저는 한국 화면을 봤습니다. 무역 흑자가 7개월 연속이었습니다. 월별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품목별로 확인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세계 점유율 65%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압도적이었지요. HBM 시장은 한국이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업은 어떠했을까요? 클락슬리 서치 기준으로 2025년 상반기 수주 세계 1위였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컨테이너선, 친환경 선박,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선두였지요. 방산 수출도 급증했습니다. 세계 5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호주, 중동 국가들로 수출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켰습니다. 한국 관련 소식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픈 AI, 삼성과 5년 장기 공급 계약 체결.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오픈 AI는 삼성전자와 HBM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5년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로 했으며 계약 규모는 150억 달러에 달한다. 150억 달러라고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기사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픈 AI 최고 경영자는 한국 반도체 없이는 우리의 인공지능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문장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른 뉴스도 확인했습니다. 구글, SK하이닉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반도체 기업에 10억 달러 투자, 엔비디아 한국을 핵심 협력 파트너로 지정,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100% 관세를 부과했지만요. 기업들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대체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주가 차트를 펼쳤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6개월 만에 42%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58% 올랐지요. 현대중공업은 35% 급등했습니다. 하나오션은 47%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최종 분석 회의였습니다. 상사가 물었습니다. 빅터, 6개월 결산을 어떻게 봐야 하나?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완승입니다. 완승? 네, 트럼프는 관세로 한국을 압박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더 강해졌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첫째, 시장 다변화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 유럽, 동남아시아 시장을 확대했습니다. 저는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둘째, 기술 패권을 확보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굳혔지요. 다른 차트를 펼쳤습니다. 셋째, 조선업에서 미국을 역이용했습니다. 미국이 관세로 거둔 자금이 한국 조선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넷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받아냈습니다. 자주국방의 길을 열었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무엇을 얻은 것인가? 관세 수입이지요. 하지만 그 자금은 결국 한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완벽한 부메랑이군.
네, 트럼프는 한국을 압박했지만 정작 강화시킨 셈입니다. 제 동료가 웃었습니다. 한국이 처음부터 이것을 노린 것 아닐까? 트럼프의 압박을 역이용한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최소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다변화, 기술 고도화, 전략적 제휴, 모두 계획된 것이었지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관세 전쟁의 진짜 승자. 아니, 이것은 너무 평범했습니다. 21세기 기술 전쟁, 한국의 승리.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관세의 역류, 그리고 완벽한 승리. 첫 문장을 썼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로 싸웠지만 한국은 전략으로 이겼습니다. 본문을 이어갔습니다. 2025년 트럼프는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반도체에는 100%를 매겼지요.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끝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한국의 붕괴를 예측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요. 저는 계속 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수출은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는 22% 증가했고 조선업은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산 수출은 세계 5위권에 올랐지요. 데이터를 인용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시장을 잃었지만 중국, 유럽, 중동 시장을 얻었습니다. 시장 다변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됐습니다. 세계 최고 기업들이 한국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저는 조지아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조지아주 반도체 공장 사태는 상징적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자 300명을 구금했지만 공장은 멈췄습니다. 결국 미국이 사과하고 특별 비자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지요. 한국이 미국에게 협상 카드를 쥔 순간이었습니다. 조선업 이야기를 썼습니다. 트럼프는 1조 달러로 군함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군함을 만들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국 조선소에 주문했지요. 관세로 한국에서 거둔 자금이 다시 한국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완벽한 역류였습니다. 그 원자력 협정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방위비 협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55억 달러를 내는 대신 원자력 협정 개정을 받아냈습니다.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는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의 길을 열었습니다. 트럼프는 방위비를 얻었지만 한국은 미래를 구입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미국은 관세로 수백억 달러를 거둬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이 한국 산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조선업, 반도체, 방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대비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가 부채는 3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물가는 5.8% 상승했고 농민들은 시위했습니다. 관세 지지율은 36%로 폭락했지요. 반면 한국은 무역 흑자 7개월 연속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급등했고 기업 실적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저는 제 깨달음을 적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작은 시장, 제한된 자원, 높은 의존도 숫자만 봤지요. 하지만 숫자 뒤의 전략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소 1년 전부터요.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기, 시간을 활용하기, 압박을 기회로 만들기,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21세기의 전쟁은 총과 폭탄이 아닌 기술과 전략으로 싸웁니다. 트럼프는 관세라는 무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과 전략으로 맞섰지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한국이 이겼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단순히 압박하면 무너질 것이라 판단했지요. 하지만 역사는 한국 편이었습니다. 한국은 30년 동안 기술을 쌓았고 전략을 준비했으며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 미국도 인정합니다. 한국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이 관세 전쟁의 진실입니다. 압박한 자가 무릎 꿇고 준비한 자가 승리하는 것.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6개월 전 저는 한국의 붕괴를 예측했습니다. 매도 권고 리포트를 썼지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심장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심장은 따로 있다는 것을. 기술의 심장, 전략의 심장, 한국이라는 국가에 있다는 것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진실을 모두 볼 수 없습니다. 37조 달러 부채, 25% 관세, 660억 달러 수출. 이 숫자들은 결과였을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숫자 이면에 숨어 있었지요. 30년간 쌓아온 기술, 1년 전부터 준비한 전략, 서두르지 않는 침착함. 한국은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라는 무기로 압박했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전략으로 맞섰지요. 그리고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결과는 명료했습니다. 압박한 자가 무릎 꿇고 준비한 자가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기술 전쟁의 진실이었습니다. 관세로 시작됐지만 전략으로 끝난 한 국가의 완벽한 역전에 관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 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